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부담은 있어요. 우리 시장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이 트럼프 당선인에 따른 시장에 뭔가 무게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림자가 좀 드리워져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 삼성전자 PBR 1배도 안 되는 수준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좋은 트리거가 하나 있으면 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빠르게 또 반등하면서 상승 여력이 또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폭풍전야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만한 모멘텀을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난주 많이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사실 반등폭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경계감도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삼성전자 누그러진 심리를 좀 봤듯이 투자자들에게 좀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또 한 번 증시 상승 탄력으로 반등 여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네요. 네. 예. 자, 시장이 뭔가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제 자사주 매입 이야기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은 그럼 또 어떨지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과 이슈들을 확인해 보면서 오늘 대응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해야 되는 대형 업종들,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오늘 쉬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나 2차 전지 전부 다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고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좋지 않은 이야기, 어제 말씀드렸던 새로운 블랙웰에서 뭔가 발열이 발생하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하락 중인데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도 역시 하락 중입니다. 2차 전지도 역시 쉬어가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로봇과 자율주행이 오늘 굉장히 큰 비중과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로봇과 자율주행 공통점이 뭘까요?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테슬라만 5%가 넘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 이제 트럼프 수혜주에서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로 분위기가 바뀌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죠. 반면에 그동안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었던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엔터주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엔터주들 JYP가 실적 좋게 발표하면서 그 뒤로 뭔가 트리거가 되면서 엔터주들이 최근에 연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 정부가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윤석열 대통령 방중해라. 중국에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중국과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은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XR 관련 종목이 오늘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애플의 이런 XR 기기처럼 경쟁할 수 있는 XR 기기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XR 관련주들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자세한 이슈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부각받을 수 있는 업종 테마로 자율주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최대 수혜주는 자율주행이다라고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결론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2기 정권 인수위원회가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자율주행 규제와 관련해서 완화된 정책을 준비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IRA를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쨌든 규제가 굉장히 좀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마다 다른 자율주행의 규제안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 단위로 규제하는 이런 정책이 달랐는데 이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 단위로 규제를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더 사용하는 것을 수월하게 해주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지금은 어쨌든 자율주행을 수행하더라도 운전석에 앉아야 되고 핸들을 잡아야 되는 이런 규제가 있는데 아예 이것을 폐지시켜버리면서 아예 자동차에서 핸들을 잡지 않고 앉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면서 간밤에 테슬라가 또 5%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테슬라 관련주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 이렇게 나눠서 볼 만도 합니다. 테슬라 관련주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12% 넘는 급락 이후에 어제 3%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다시 오늘 소폭도 내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스페이스X 그 로켓에 그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그 일론 머스크 CEO의 그 로봇 그쪽으로도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어 테슬라 봇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배터리 물량 수주가 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도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인데 양극재를 납품하잖아요. 관련 이슈 어제 4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오늘 3%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기술 이런 섹터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13%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큰 허들이었습니다. 그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성장성이 예견이 되겠죠. MC넥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르면서 5% 강세, 라이콤이 3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5% 상승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 오늘 오전장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업종은 아까 싱크풀을 보셨을 때 또 하나의 큰 원을 차지했던 로봇 관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해는 정말 재미가 없고 지지부진하고 계속 우하향하는 향상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좀 눈에 띄는 반등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로봇도 역시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규제를 완화하겠다, 로봇 산업,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자율주행도 추진하고 있지만 옵티머스라고 해서 로봇 사업도 역시 함께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러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또 다른 공통적인 수혜주로 로봇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심리가 시장에서 발동이 되고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 또 정부 효율부 수장 그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할 텐데 역시 로봇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 전이었죠. 이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되던 날 이 트럼프의 자택 이 마라라고에서 이 주변을 순찰하는 로봇개가 포착되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 로봇개가 보스턴 다이너믹스, 현대차가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로봇개였다는 사실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았고 또 현대차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자, 여기에다가 오늘은 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로보티즈가 미국의 MIT 공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신체 지능을 고도화한 그런 로봇 기술 개발에 나서
나선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로보티즈가 또 특별하게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정부의 지원금 100억 원 정도도 함께 받아가면서 앞으로 이런 개발에 나서는 거라서 시장에서 로보티즈의 또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눌려 있었던 로봇주들이 이제는 반등할 수 있을지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기대해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보주 대장주는 레인 로보틱스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1%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키높이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미국 MIT와 협력을 한 소식이 있다라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MIT가 보유한 AI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로봇 손 기술을 완성한다라는 기대감, 이게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스타도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1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로봇을 주목하는 이유는 당연히 AI 기술의 폭발력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앞서서 테슬라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공장에 내년 1000대의 로봇을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또 우리 정부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도 있는데 로보티즈에 대한 저희가 이슈 말씀드렸지만 100억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맞물려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테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업종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뭐 HLB 같은 개별 이슈가 있긴 했지만요. 제약바이오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추세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인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좀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이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루닛과 뷰노, 어제도 그랬지만 루닛과 뷰노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루닛부터 보면요. 루닛은 얼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비소세포 폐암 대상 이 AI 기반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루닛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뷰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에 허가를 받았는데 인공지능 기반으로 흉부 엑스레이를 진단하는 제품이 미국 FDA에 허가를 받았다,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닛과 뷰노가 함께 이슈에 따라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CJ제일제당이 뭐 식품주긴 하지만 이슈가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안에 어떻게 보면 CJ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오와 관련된 이 사업을 매각을 추진한다. 이제 바이오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CJ제일제당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CJ바이오사이언스도 함께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LB그룹주 봐야 되겠는데 어제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HLB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세,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어제 너무 많이 올랐던 걸까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은 급격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알테오젠도 최근에 이슈가 있다가 어제 오늘 또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추세적으로 함께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개별 이슈에 따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AI 의료 테마 잘 얘기를 들었는데요. 루닛이 11월 초부터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어제 27% 넘는 급등세 이어서 오늘도 5% 추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띕니다. 미국 FDA 승인 소식 그런 이슈가 더해지면서 뷰노도 11% 넘는 상승세로 AI 의료 테마주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CJ가 이제 올해 최대의 M&A 그 매물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사법부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지수사인 1.8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튀죠. 5.85% 상승하고 있는데 이쪽에 M&A한 매각 대금을 갖고 다시 한번 뭔가를 또 인수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미국의 냉동식품 2위 업체 슈안스 컴퍼니를 그 인수를 잘해서 거의 10배 매출 성장 기록을 냈잖아요. 앞으로도 기대감이 이쪽으로 실리고 있으면서 오늘
6% 강세임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HLB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8% 안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오늘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의 움직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종목별 투자 전략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시장의 해답들 함께 모색하고 찾아보는 시간으로 시간 꾸려볼 테니까요.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실 파트너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주태영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미국 증시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고스란히 주고 있기 때문에 간밤 미증시 좀 어땠을까요? 자, 다우지수 좀 빠지고 끝나긴 했는데 네. 요즘에 우리나라 장과 디커플링 장을 그렇게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네. 이유도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그 라인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우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장도 같이 올라가는 커플링 장이 많이 펼쳐졌었는데, 자, 기존에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옵션, 그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요. 목요일 날은 월물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우 영향을 많이 안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우 지수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요 저항선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알려드리는 그 저항선인데, 이 라인들을 연결을 할 때마다 찍으면서 계속 조정이 나오는 걸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요 라인을 지금 또 찍고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이 42,000포인트 있는 이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다우지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메이저들, 그 기관하고 외인이죠. 옵션 파생 상품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방 포지션으로 다시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 차트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이 보이시죠? 자, 이거는 개미들이 여기를 방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의 헤지펀드가 500여 개 회사가 있는데, 헤지펀드는 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그 시총이 큰 종목들을
공매도를 때리면서 지수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나스닥 선물이나 S&P 그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이 있어요. 지수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 그런 상품들의 또 수익을 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런 구간들이고요. 자, 한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헤지펀드가 다시 그 하방 작업을 하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한번 내려올 걸로 보이고요. 요 라인들 지지선을 한번 찍고 나서야 다시 다우지수하고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헤지펀드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자, 이거는 코스피 차트예요. 제가 코스피 차트 잘 가지고 나오지 않았었는데, 요 그림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저저번 주 차트예요.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들을 잘 보시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외인하고 기관들은 방어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 하방 포지션을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밑에 있는 이 2400포인트 살짝 깨주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선 이렇게 연결이 된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 날이 월요일이에요. 봉이 하나 더 생겼죠. 월요일 날 봉이 하나 더 생기면서 저번 주 월요일 날 위클리 만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풋옵션 같은 경우에 400%가 넘게 또 수익을 챙겨가는 그 기관과 외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밑으로 화요일이죠. 쭉 내려오면서 선물지수 330포인트를 찍고 나서 다시 기관은 상방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거에 또 베팅을 했다는 얘기죠. 334포인트 갔을 때 외인들이 12억 이상의 저 파생 상품, 풋옵션과 이런 콜매도 상품들을 많이 그 포지션을 구축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330포인트 내려왔을 때, 자, 제가 또 방송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코스피 지지선까지 밀면서, 자, 외인들이 밀면서 기관이 그 흔드는 물량들은 다 받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크게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엔 지지선에서 끝났지만,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일봉이 생기면서 그 라인을 저항선을 삼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저번 주 화요일도 그렇고 14일 목요일 장에도 그렇고 제가 생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 라인을 찍고, 자, 이렇게 반등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2390포인트는 기관하고 외인은 무조건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현물을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일봉만 보시면 밑에 있는 그 연두색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반등 구간이 그럼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2550포인트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자, 위에 올라갈 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 지수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갈 거고요. 자, 나머지 그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개별 종목들은 외인화 기관이 흔들면서 개미들 손절을 유도한 후에 그렇게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저점 예상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도 방송 중이지만 방송 전후에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딱 그 저점을 띄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차트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법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게 반도체 산업분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가 간밤에는 좀 흔들렸습니다. 블랙엘 이슈 때문인 것 네.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떠한 방향성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엔비디아도 우리 그 네. 헤지펀드, 그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500여 개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헤지펀드들이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도 2390포인트에서 반등을 할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3사, 그리고 경제 뉴스 방송에서도 한 번도 다른 적이 없던 2390포인트를 딱 맞춘 이대올리온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자,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던 그 상품이죠. 왜냐하면 공매도를 때려서 주가를 하락 시에 그런 지수 하락분을 또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그런 헤지펀드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보시면 요 라인들이 계속 과거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다가
한번 뚫고 나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거라는 암시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지금 현재 찍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 저항선은 그 헤지펀드들이 나중에 한번 저 저항선을 찍었을 때 한번 조정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을 보셔야 됩니다. 130불이에요. 자, 이 130불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반등 시에 한 번 더 우리장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자, 그렇다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엔비디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지지선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 소식 들려오면서 엔비디아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보세요? 자, 삼성전자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2,390포인트를 코스피를 찍었죠. 자, 근데 그 장이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네.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렸어요. 자, 이거 외인하고 기관들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걸요?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그 자사주 매입 소식을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최저점 라인, 이 최저점 라인 금요일 날 찍었던, 목요일 날 찍었던 최저점 라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동그라미 친 라인이에요. 이 빨간색 추세선 아래에서는 계속 저항선을 삼았어요. 하지만 뚫고 올라가서는 위로 크게 올라가는 슈팅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된 라인이 자, 최저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9,900원 라인을 딱 찍었죠. 자, 그 라인을 희한하게 그 라인을 딱 찍고 반등이 났어요. 자, 이거는 외인하고 기관들이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요 저항선 위에 있는 이 추세선을 표시를 해놓고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거라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못 뚫고 있어요. 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 자, 지금 주주분들이 바라시는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자, 위에 있는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67,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좀 전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엔비디아 차트가 밑에 130불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어디까지 한번 다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도 한번 봐야겠죠. 자, 밑에 있는 라인이 54,600원하고 그 밑에 있는 라인이 53,600원 라인입니다. 자, 저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그 지지선 라인들 찍고 같이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바라는 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 일봉상 57,900원 라인을 지지를 한다면 일봉이 하나 더 생겨서요. 그렇게 된다면 반등이 한 번 더 엔비디아가 조정 전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제 아침 마켓나우 2부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인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자, 과거를 보시면 현재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위에서는 지선을 삼고 뚫고 내려와서는 저항을 삼고 쭉 내려왔습니다. 자, 한 번 더 찍고 나서 쭉 내려왔었죠. 그 라인이 그대로 연결이 된 곳이 제가 밑에 15만 3천 원부터 매수를 드렸던 그 라인들의 목표치였던 20만 원 바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여지없이 저 저항선을 찍고 빠졌죠. 한 틱도 틀리지 않고 찍고 빠졌습니다. 자, 외인하고 기관들은 이렇게 추세선을 이용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M자형 하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색 그 도치 만든 그 일봉을 보이시죠? 요 라인들을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M자형 차트를 그린다면 밑에 있는 이 16만 원 지지선이 있고요. 자, 저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14만 9,700원 요 라인 하이닉스, SK하이닉스 14만 9천 원 700원 정도 되는 그 라인들이 올 때 다시 한번 매수를 드릴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봐주시죠. 자, 이 한미 네. 반도체가 네. 자, 기존의 그 지지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염려가 스러운데 요 그림을 지금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었냐면 연두색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지지선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지지선을 저항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 라인까지 한번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올 걸로 한번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신규로 매수 노리실 분들은 밑에 68,000원 라인,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 68,000원입니다. 이 68,000원 갔을 때 한번 매수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하방은 한미 반도체도 하방은 끝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국내 대표화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와, 테슬라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트럼프의 그 수혜를 고스란히 지금 테슬라가 네. 받고 있는 모습인데, 테슬라를 포함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네. 자, 이 테슬라 많이 올랐는데 2차 네. 전지가 안 올랐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테슬라 헤지펀드 500여 개 회사 중에 18% 정도 되는 헤지펀드들이 테슬라를 공매도를 때려놨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방 포지션으로 공매도를 때려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났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 진영에 뛰어들면서 이 총 2,500억 이상의 선거 자금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헤지펀드가 손절이 났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손절이 났습니다. 자, 공매도를 손절을 하면 주식을 매수를 해야 돼요. 시장가로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 이렇게 갭으로 올라간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밑에서 트럼프 진영의 선거를 뛰어들고 미국 전역에 로보택시를 깐다는 소식에 이렇게 시장가로 올라가면서 공매도 손절을 한번 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다는 소식에 이렇게 또 손절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테슬라가 올라간 게 아니라 헤지펀드의 손절 때문에 위에 저항선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에서는 지금 헤지펀드들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250불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점은 본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차 전지로 넘어와서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이 IRA 그 법안을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리 겁먹고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추세 지지선 라인에서 지금 오늘도 찍고 있고 어제도 찍고 있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5만 원이 일단 1차 저항선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와도 어차피 위에 갈 종목은 간다. 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오늘장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은 184,500원 정도가 183,500원 정도 저항선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그래프를 한번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 추세선도 한번 시청자분들 똑같이 한번 그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추세 지지선을 또 한 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지선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아침 마켓나 웨이브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반등이 났었고, 한번 살짝 깨긴 했었지만 다시 갭으로 올라와서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열려있는 상황에서 현재 그림상은 42만 원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이 42만 원 선 라인을 뚫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위에 있는 43만 5천 원 라인이 파란색 저항선이니까 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 진정한 레벨업 차트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예요. 자, 에코프로 머티가 기존에 지지를 하던 그 지지선들을 세력들이 일부러 지금 깬 상황입니다. 자, 요 지지선들을 한번 보시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났었어요.
자, 요 그림이 보이실 거고 과거에서는 저항선으로 연결이 됐던 그 라인들이었습니다. 자,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추세선이 연결이 되죠. 밑에 있는 일봉상 고점 라인들하고 연동이 하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지선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 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밑에 있는 지선이 83,200원입니다. 83,200원 라인이니까 요 라인들 지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 이 파란색 저항선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거를 염두를 해 두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는 147,500원 라인을 가면 일단은 전량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군들의 앞으로의 동향도 함께 예측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군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기업군들 좀 많이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원래는 이거 제가 블라인드 네. 종목으로 갖고 나왔었는데 오늘은 제가 공략주로 네.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PNT인데요. 자, 이 PNT, 이 배터리 3사에 동시에 공급을 하는 그 업체이고 이런 업체를 또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하고 저항선 라인들도 한번 지금 빠르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자,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추세 지선들을 보시면 자,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친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과거에서도 계속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라인들을 또 이렇게 찍고 반등이 나온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될 경우 과거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위에 있는 이 저항선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목표치예요. 목표치는 67,000원을 드리고요. 요 라인들을 뚫고 가게 된다면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PNT의 매수점은 어디냐? 매수점은 제가 4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연두색 지선을 드리고 싶은데 그 라인들은 이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제자에 양봉이 나오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대 저점 라인은 43,000원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43,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잡아보셔도 되겠지만 자, 손절은 꼭 39,300원을 또 꼭 거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로 올라갈 때 옆으로 기면서 역헤드앤 숄더 그림으로 올라갈 그런 그림을 마련이 되니까 자, 위에 올라가서 한 5만 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리고 있구나. 한 번 더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략주로 PNT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MI는 퍼처싱 매니저즈 인덱스의 약자로 구매관리자 지수를 뜻합니다. 이 지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활동을 측정하여 경제의 현재 상태와 미래 전망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이 직접 보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신규 주문, 재고 수준, 생산 수준, 공급업체 배달 시간, 고용 환경 등의 5가지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PMI 지수는 경제 활동을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PMI 지수가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미 연준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주시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장 신속하게 반영하기 때문이죠.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제의 확장과 수축을 구분합니다. 50 이상이면 경제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증가와 고용시장 개선, 소비자 신뢰도 및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것은 투자 감소, 고용 축소,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MI는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은 사업 전략을 세울 때, 투자자는 시장 동향을 파악할 때 PMI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특히 PMI는 다른 경제 지표들보다 빠르게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의 선행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PMI를 통해 경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변화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미국의 PMI 지수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발표일에 눈여겨보시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국 시장 출발 상황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0.2%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뭔가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항생 지수는 그래도 어제 어쨌든 0.7%대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오늘도 출발이 좋네요. 0.6%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홍콩 항생 지수가 낙폭이 조금 더 깊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나 반등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홍콩이나 중국 상해 종합지수 모두 상승 출발 일단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중국 쪽의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참고적으로 0.2% 정도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투자와 관련된 노하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의 마케팅 센터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고려하여는 층층이 심도 있게 분석을 많이 해봤고 대선 트럼프의 이 트레이드도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오늘 어떤 내용 해볼까요? 오늘은 SRE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싶은데요. 네네네. 사실 SRE는 저희가 이제 장명을 한 건데 네, SRE가 뭐죠? 네, 이데일리가 매년 이맘때쯤 하는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이에요. 그래서 Survey of Credit Rating by 이데일리에서 이제 네네. 앞글자 몇 개 따서 SRE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네. 이게 2005년에 1회를 시작했고 벌써 이번이 35회째라서 꽤 이제 역사가 좀 긴 설문조사죠. 오래됐네요. 과거에는 1년에 2번씩 했었는데 한 5년 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횟수로 보면 20년간 해온 설문조사인데 그러게요. 이 설문은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 신용등급을 믿을만한가 이런 것들을 회사채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신용평가를 하는 신용평가사들을 그럼 또 평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용평가하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 신용평가를 떠올릴 거예요. 그쵸, 아마 우리가 그쵸. 대출 받을 때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그쵸. 있으니까. 근데 기업들도 사실 이제 신용평가라는 걸 그쵸, 받고 예. 그 등급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채권 기밀들 많잖아요. 회사들 투자하고 이러실 때 신용 등급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그쵸, 예. 신용 등급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내릴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등급 전망 이런 것도 다 따져보셔야 그쵸, 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이라는 거는 기업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네.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차입금도 있고 부채 비율도 있고 거기에 뭐 영업이익으로 인한 뭐 이제 여러 가지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이걸 떼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신용 등급으로 볼 수 있는 그쵸. 건데 이게 뭐 각각 신용 평가사마다 등급 체계가 좀 다양하긴 해요. 근데 뭐 보통은 이제 AAA, AAA부터 이제 D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 등급이 네. 있는데 위에 AAA부터 이제 B까지? B까지는 보도 가능성이 별로 없는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안정적인 회사들인 그렇죠. 거죠. BB
이하는 이제 부도 가능성이 조금 있는 투기 등급을 분류가 되고 저 뭐 C단계, D단계 정도는 거의 이제 디폴트 상태에 와 있는 네네.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이제 신용 등급을 누가 평가를 하냐? 이제 신용 평가사가 하는 그렇죠. 거죠. 신용평가사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S&P나 무디스, 피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한국신용평가,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 이렇게 세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3사가 이제 과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라이센스 산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서울신용평가도 있긴 한데 서울신용평가는 회사채 평가는 못하고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 단기사채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인가만 받아서 지금 이제 회사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딱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업들, 요 이제 3사가 보통 이제 회사채나 기업어음 그리고 뭐 자산유동화증권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할 때 등급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항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정기평가나 아니면 이제 수시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기업의 재무제표에 뭐가 변동이 생겼거나 주 이벤트 예를 들어 뭐 M&A를 했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차입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등급을 조정하기도 하고 등급 조정하기 전에 등급 전망을 조정해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SRE 설문조사에는 요 이제 세 곳 한기평, 한신평, 나시평 3사를 대상으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보는 설문조사입니다. 네. 자, 뭐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 글로벌 신용평가,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나 피치 이런 이제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뭐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도 평가하고 기업의 신용 등급도 평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주가도 움직이고 뭐 맞아요. 국채 회사채나 이런 이 채권의 가격도 움직이고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세 군데인 거죠. 네, 그렇죠. 한기평, 한신평? 한국 기업평가, 신용평가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 네, 요 그렇죠. 세 개. 그럼 어쨌든 이 평가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또 체크하는 평가는. 이데일리의 그쵸. 조사인 거네요. 그쵸. 그런 설문조사인 이게 거네요. 왜 시작됐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네네. 드리면 심평 업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 네네. 이유가 이게 굉장히 공정하고 명확해야 되는 그쵸. 작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마 심평사 가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도 많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 등급에 따라 일단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쵸.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등급이 올라가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등급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서 이제 조달 비용도 기업의 올라가고 존폐에 뭐 그쵸. 명함이 달리는 그쵸. 겁니다. 거기다 이런 이제 거에 신용 따라서. 등급이라는 거는 기업이 대외적으로 나의 신뢰도가 이 그쵸. 정도야라고 이제 네.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용 등급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걸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신방상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데일리가 처음에 SI를 시작했던 게 이제 2005년이었는데 2005년, 그때는 신평사의 등급 평가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신평사가 왜 등급을 맨날 올리기만 해? 왜 내리진 않지? 네. 뭐 이 재무제표가 나빠졌는데도 신평사는 등급을 못 내리는 뭐 이런 상황도 좀 있었고 그때 등급 쇼핑이라는 것도 굉장히 횡행을 등급 했었어요. 이게 쇼핑이요? 뭐냐면 회사채를 발행을 하려면 신평사 2곳 이상으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평가를 하는 쪽이 갑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그쵸, 해보면. 그쵸, 그래서 세 곳 중에 두 곳을 골라야 하니까 신평사들이 자기들한테 일감 맡겨달라고 우리한테 와서 신용평가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그러면 했군요. 저희가 원래는 사실은 AA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트리플 A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올려드릴 식으로 테니까 저희한테 조건을 조사를 맡기세요. 조금 더 이렇게 좋게 이제 했군요. 제시를 하거나 네. 이러면 이제 뭐 세 군데가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골라서 이제 신평사 두 잘 곳을 나온 데 두 개를 골라서. 뭐 주기도 하고 뭐 세 곳이랑 다 평가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등급을 받아봐요. 그리고 나서 등급이 만약에 세 군데가 좀 다르면 좋은 곳 두 곳이랑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네, 그렇죠. 계약을 해지하거나 버리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신용 등급이 나왔는데 이건 공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네.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신용 등급을 원하는 대로 안 주면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계열사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좀 원하는 대로 안 줬다 그러면 다른 그룹 내에서 저기 맡기지 마. 저기 하지 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곳을 왕따로 만들어 버리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제대로 매겨질 리가 만무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이 등급을 믿어도 돼? 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 위험을 제대로 이제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소홀하다 보니까 뭐 해운사나 건설사들 줄줄이 부도났던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미리 이런 불안을 이제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좀 못했고 그러면서 부도가 난 다음에 뭐 C나 D로 이제 강등하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 그러니까 약간 뒷북 그러면 이제 주적인 뭐 거죠.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와서 그렇다면 이런 이제 신평사들의 행태에 여기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너무 속 터진다 이러니까 그러면 신평사를 평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신평사 스스로 자정 작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뭐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정 작업을 좀 해라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20년 정도 돼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신용 이벤트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정이 됐다고 이제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업들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들도 평가를 받아야겠죠. 네. 뭔가 제어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이 시장이 왜곡되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저희 이데일리가 이렇게 20년 가까이 조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설문을 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조사를 의뢰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뭐 이제 설문조사라는 건 풀이 넓을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쵸, 거잖아요. 저희 이럴 때만 해도 한 100명 남짓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한 52명 정도가 답했어요. 근데 올해는 428명 대상으로 진행을 많이 했고 늘었네요. 이제 이 질문에 183명이 이제 유효 응답자가 예. 183명이었는데 이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회사채 업무를 한 기간을 물어보는 이제 설문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1년 미만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답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1년간의 신평사의 이 등급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업무를 했다면 이걸 답을 할 만한 적절한 분이 아니라고 그쵸. 판단을 해서 시장의 이제 다 변화나 이런 추이를 파악하기 빼고 어려우니까. 이제 유효 응답자가 183명이었고요. 네. 설문조사하기 전에 저희가 뭐 연기금, 공제회, 뭐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운용사 이런 데들 다 이제 회사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리스트를 받아요.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고 이게 설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잘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다 돌리죠. 네. 전화해서 설문 좀 해줘. 답 좀 보내주십시오. 신용평가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네네.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지난 4일, 그러니까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한 열흘간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로 다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진행을 했네요. 이번 달에. 지난달. 지난달. 네네, 그쵸. 10월 4일부터 10월 네, 14일까지 지난달에 진행을 한 네. 건데. 자, 그러면은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기사로도 공개를 해 드렸지만 네네.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신평사들 신뢰 등급 좀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믿을만 제가 합니까? 아까 많이 자정작이 됐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5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5점은 가장 신뢰할 만하다. 네, 그렇죠. 5점 1점은 만점에. 정말 못 믿겠다. 네네. 근데 올해 신뢰도가 4.0이 나왔어요. 근데 4.0이요? 작년에 4.01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4점을 넘었고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아까 사실 그 헤드라인이 뭐 역대 최고라고 나오긴 했지만 작년이 이제 역대 최고로 네. 4.01이었고 0.01포인트의 올해는 차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2년 연속 4점을 넘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신평사들의 신용 등급을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고 이제 시장이 보고 있다는 이게 의미로 꽤 늦게 나온 거 아닙니까? 높죠, 보통 수준은 높죠. 어느 정도 나왔나요?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그쵸, 2005년 1회 때 3.23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3.23. 그 해마다 이제 크레딧 이벤트가 터지고 신평사들이 대응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뭐 떨어지기도 했다가 네. 또 오르기도 했다가 막 이랬는데 2011년 13회 때가 3.0으로 최저를 찍었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쭉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4회 이후에 3.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32회 때 3.93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33회 때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죠. 아, 예. 그러면서 3.87로 떨어졌다가 이제 작년에 4점을 넘었고 올해도 4점대를 유지를 했으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신용평가사별로도 물어봐요. 이 순위에 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저기 지금 그래프 보시는 네네. 것처럼 한기평이 이제 올해 1등을 했고 3.86점을 받았고요. 한신평이 2등했고 나이스 신평이 3위를 했는데 0.73. 보통 그동안에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한신평이 네. 대체로 이제 1위를 많이 좀 해온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평사의 전통의 강자라는 이제 별명도 좀 있긴 한데 32회 때 한번 한신평한테 1위를 내준 적이 예.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 있었나요? 뭐 사실 근데 이게 그 해에 어떤 그러니까 등급을 뭐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올렸냐 그리고 누가 따라 올렸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주긴 해요. 근데 그 해에 이제 아마 한기평이 조금 이제 좀 늦어졌던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근데 또 이게 레고랜드 사태 터진 그 해에는 이제 한신평이 그 꼴찌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레고랜드 건설 그쵸. 때문에 이제 네. 강원도가 강원 중도개발이라는 공사를 세웠는데 그 강원 중도개발이 강원도의 지급 보증을 받아서 ABCP를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때 이 평가를 한신평이랑 서신평이 했거든요.
근데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안 갚겠다고 이제 하면서 그쵸. 디폴트가 났고 강원도와 같은 등급으로 이제 기업업이니까 사실 체계가 좀 잘나서 최고 등급이 A1을 줬던 이제 한신평이 부랴부랴 뭐 C로 낮추고 막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실 강원 중도개발의 재무제표상으로는 굉장히 좀 취약한 곳이었는데 그쵸. 강원도의 보증 때문에 이제 최고 등급을 줬던 거라서 이거를 미리 예측을 못했나 뭐 이런 이제 지적이 그러게요. 좀 나오면서 뭐 꼴등으로 내려갔다가 올해는 이제 2위로 좀 다시 올라왔고. 뭐 사실 이제 설문조사할 때 각 신평사들이 내는 보고서 만족도도 평가를 해요. 저희가 네. 신평사의 보고서는 사실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참고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사실 약간 전망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면 신평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현재 상태가 많이 현재를 반영이 됐기 분석하는. 때문에 현재 상태를 알고 싶으면 저는 이제 신평사 보고서를 보라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데 평가 보고서를 자주 이용하는 신평사로는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순이었고요.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시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이제 모여서. 설명을 하는 이제 세미나도 하는데 이 세미나 만족도는 나신평, 한신평, 그래요? 한기평 순이었어요. 이게 많이 다르죠. 신뢰도와 그러게요. 이제 보고서 그리고 세미나 만족도가 각각 다른데 어쨌든 이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세미나를 어떻게 바꿔야겠구나, 뭐 아니면 보고서 양식을 좀 어떻게 바꾸거나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이 설문조사가 각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시장에서는 한기평의 일단은 뭐 점수가 가장 높은 걸로 나오는데 뭐 분야마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포인트 짚어주신 것처럼 이런 신용평가사의 이 보고서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데 네. 지금 현재 미래나 앞으로의 전망보다 현재를 뭐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저희가 조사한 내용 중에 등급 상향 속도에 대한 이 코멘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크래식 시장에 보면 등급 상하향 배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등급이 오른 기업 대비 등급이 하향된 기업이 몇 배냐. 그러니까 등급 하향된 기업보다 등급 오른 기업이 얼마나 더 많냐를 많은가. 이제 측정하는 지표인데 3사 단순 평균으로 봤을 때 작년 9월 말에 0.53배였거든요. 9월 말에 올해 9월 말에는 0.97배로 거의 1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빠르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1배를 넘었다는 거는 기업 등급이 오른 기업이 더 많았다.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배가 안 아래, 됐다는 아래에 거는 있으면? 이제 떨어진 기업이 더 많았다는 건데 어쨌든 아직 1배를 넘지는 않았지만 이제 등급 상향이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는 그러게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적당한 속도라고 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 77% 정도가 지금 수준의 이 등급 조정 속도는 적당하다라고 괜찮다? 답을 해서 네. 뭐 비교적 뭐 나쁘지 않네라는 이제 답을 줬고요. 하향 추세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답이 한 22% 정도였고 상향 추세를 확대해야 된다는 답은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여전히 경기가 좀 안 좋고 그쵸. 지금 뭐 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좀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불안한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등급 상향보다는 하향에 조금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뭐 지금은 상향하는 기업들의 수가 더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상향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이런 뭐 신용 등급 신뢰도 이런 거 말고 다른 내용들은 더 조사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다른 내용 굉장히 어떤 많은 게 포함돼 질문을 있어요? 던진다. 한번 설문조사 하는 김에 뭐 업황에 한 대한 번에 전망도 다, 물어보고 예, 받아야죠. 뭐 올해 가장 기대되는 M&A 뭐 이런 것도 아, 물어보고 예. 이러는데요. 일단 이제 뭐 회사들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업황 전망 같은 거 굉장히 뭐 그쵸, 궁금해하실 그쵸, 예. 텐데 크레딧 사람들이 보는 거와 이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보는 전망이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향후 1년 내에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좀 꼽아보라고 예. 했더니 작년만 해도 그 상위권에 부동산 PF랑 연관된 업종들이 다 상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설, 캐피탈 뭐 이런 데가 1, 2위였고 근데 올해는 건설 캐피탈이 2위, 3위로 내려왔어요. 1위는 1위 누가 뭐였죠? 있냐면 석유화학. 아, 였습니다. 화학이요. 그러니까 사실 석유화학 업종이 뭐 불황에 접어든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럼 거의 이제 장기 불황이라고 그쵸, 봐야 되는데 예. 워낙에 중국에 이제 공급이 좀 많아졌고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중국 경기도 좀 안 좋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예. 재정 부양 이렇게 해도 이제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도 많이 줄어들고 뭐 이러면서 석유화학 업종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워낙에 작년까지는 부동산 PF로 인한 충격이 컸기 네, 때문에 그쵸. 조금 가려졌다가 올해는 부동산 PF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석유화학 업종의 불황이 아, 보이기 시작한 것 주가도 같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죠. 화학주들. 그래서 이제 뭐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SRE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그
그러니까 전문가들 한 열 몇 분 해가지고 자문단 회의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예. 결과를 두고 이제 의견을 좀 물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화학업종이 이제 수요 공급 균형이 완전 무너진 것 같다. 뭐 중국 경기 부진한 탓이 가장 크긴 했는데 뭐 수출액도 작년에 한 16% 줄었고 네. 그 중에서 중국 수출은 한 17% 줄었고 이렇게 수출 감소하면서 작년에 나프타 분해시설 평균 가동률이 7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주로 좀 의견이었고 네. 화학 업종에 대한 신용 등급도 이제 하향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그러게요. 말씀들 좀 많이 네.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9월에 롯데케미칼 신용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졌고 하나솔루션, SKC, 여천, NCC 뭐 이런 데들의 등급 전망도 다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등급 전망이라는 거는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부정적이라는 거는 조만간 낮출 수 있어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라서 네. 하향 조정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네. 뭐 건설 캐피탈 이런 데들도 어느 정도 충당금을 쌓긴 했는데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쌓아야 될 거다. 뭐 이런 의미에서 네. 2, 3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화학업종이 뭐 아무래도 뭐 좋지 않은 거는 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다가 뭐 어제 뭐 또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찌라시 나오면서 롯데 맞아요. 쪽에 롯데그룹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제2의 대우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결국에 파보고 들어가면 결국에 롯데케미칼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롯데그룹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뭐 무관하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면 네. 어쨌든 요게 조사가 아까 10월 달에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대선과 관련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전망도 혹시 질문이 포함되죠? 조금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그 10월 초였기 때문에 사실 대선 결과가 안 나왔을 네,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문단 회의할 때는 대선 결과가 나왔던 시기였는데 예. 사실 미국 대선 결과가 크레딧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제 5점 척도 질문의 답은 3.51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나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거다라고 그쵸? 보시는 네. 건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회사에 미칠 영향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거든요. 금리, 환율, 그리고 이제 고관세 이런 거에 따른 이제 기업별 신용 리스크 정도인 건데 워낙에 이제 고관세가 너무 크니까 뭐 이 수출업종은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재정 정책 하게 되면 물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제 발행 늘어나면서 금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기업별로 보면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이제 전통 제조 부활이라든가 뭐 화석연료 우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반도체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자동차 업종, 네. 철강 업종 이런 데들은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업종들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데일리에서 진행하는 SRE 설문, 이 신용평가사들을 평가하는 저희의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요걸 통해서 뭐 현재 시장의 분석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함께 또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기를 빌겠고요. 권서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두 달 전 네이버의 주가는 거꾸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이지의 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당시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은 과거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주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외부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실적 성장입니다. 이 네이버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새 38.2% 늘었습니다. 이는 6개 분기 연속 최고 실적입니다. 연매출은요 1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AI 기술을 중심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이버는요 이 본업인 검색을 포함해서 쇼핑, 부동산, 지도,
디지털 트윈 등 이 전 방위적인 사업 영역에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검색과 이커머스 분야에서 경쟁사에 밀린다는 평가를 일소하기 위한 전략이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 네이버의 AI 신산업과 또 기업 성장성에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이 보다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사주 10조 매입이라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선 삼성전자가 좋은 예입니다. 네이버 주가가 제대로 가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말 대목 시즌 움츠린 경기가 다시 뛸까입니다. 근데 뭔가 제 기분만 그런 거 연말 분위기가 요즘에 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뭔가 사람마다 틀린데 지금 다 설문조사를 해봐야겠는데 별로 분위기가 안 나지 않나요? 어떠세요? 지금 기분 탓인가? 연말 분위기가 별로 안 나는 거고 힘이 없어요. 뭔가 신나지도 않고요. 뭔가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기쁘지도 않고. 조금 더 젊은 층은 틀린가요? 어떤가요? 궁금하네요.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뭐 이게 예전처럼 막 사람이 많고 막 이러지 않지 않나요? 그런 느낌인데? 뭐 어디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 또 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사정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즐거울 것이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또 어차피 호텔 방들은 없는 건 보니까 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연말이 그나마 잘 되니까 다른 데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연말이 그나마 잘 되니까 안 되더라도 연말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알리가 굉장히 큰 걸 했더라고요. 11월 10일 광군제에 맞이해서 1억을 쐈더라고요. 마동석 씨랑 탕웨이 씨가 지금 모델인데 부럽네요. 일단 여기서 27만 명? 27만 명 여기 참여한 사람 있나요? 왜냐면 이게 한국 계정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한국 계정인 사람 중에 27만 명 중에 뽑은 거거든요. 외국 계정 말고. 27만 명 중에 1111명을 뽑았어요. 11월 11일이니까. 1111명이 그 자리에 갔어요. 오프라인에. 코엑스에 가서 1111명 중에 한 명을 오프라인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7만 명 중에 1111명 코엑스 간 것만 해도 솔직히 대단하죠. 그 확률 자체가. 그래서 뭐 코엑스 가서 일단 탕웨이 씨도 보고 하니까 뭐 그래도 연말 분위기는 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명이 누군가는 뽑힌단 말이죠. 1억을 이 자리에서 바로 줘버렸습니다. 제세공과금 이거 경품이니까 제세공과금을 22% 떼가거든요. 2,200만 원 빼고 7,800만 원을 바로 쏴줘버렸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사실 알리랑 테무가 돈을 워낙에 뿌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뭐 쓰레기 팔고 어쩐다 하더라도 일단 엄청나게 이용자 수가 느는 건 사실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거의 현금 살포 수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갤러리 들어가 보면은 기사 보니까 알리 1억 세금 떼고 7,800만 원 입금해줬다는데, 자, 100원으로 7,800만 원 번 거다. 예, 탕웨이 씨가 뽑았습니다, 직접. 탕웨이 씨가 뽑아서, 자, 이분이 얼굴을 가렸는데 플렉스. 자, 저번에 이제 플렉스족은 떠나고, 그쵸?
이제 요노족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렉스랑 욜로가 없어지고 요노족이 온다. 듀프 소비가 온다 이랬는데 자 이분은 이 정도면 플렉스가 시대가 같더라도 그렇죠. 요노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이 떨어졌으면 플렉스 해볼만 하죠. 그렇죠. 플렉스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자 알리의 운빨쇼라고 이름 붙여서 자 1111명 중에 한 명 뽑혔네요. 이 번호가 뽑혔나 본데요. 그렇죠. 897번? 저건가요? 저 번호 뽑힌 것 같은데. 네, 대단합니다. 부럽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분이 인터뷰한 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 어디다 썼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지금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인데 문제는 뭐 광군제라고 해서 뭐 저렇게 하고 뭐 알리를 키우고 이래도 지금 문제가 점점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가 2019년도부터인가요? 2019년도에는 소비가 58.6이나 차지했었네요. 그렇죠? 2020년은 사실 코로나라 블랙스완이라 빼긴 해야 됩니다만 소비가 마이너스 6이 나버렸죠. 근데 저건 코로나니까 예외적인 상황이니까요. 바로 이렇게 58.3으로 회복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지나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코로나가 아닌데, 그렇죠? 코로나가 아닌데 뭔가 바뀐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2023년이 되자 회복이 됩니다. 소비가 82.3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했는데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2024년도 1월달, 6월달, 그 다음에 1월, 9월까지 지금 82.5에서 60.5, 49.9 점점 빠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여기가 저기죠? 순수출이 늘어나면서 이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게 내수가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경기 부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죠. 일단 10년 만에 법정 공휴일을 조정해버립니다. 내년도부터 춘절, 노동절 휴일이 각각 1일씩 추가돼요. 원래 중국은 워낙에 길거든요. 얘네는 설날이랑 추석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일주일 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하루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길어진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놀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소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광군제의 원조. 광군제는 사실 그 11월 11일,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빼빼로데이가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광군제가 있다면 이 지금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겠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지금 할인폭들이 백화점들이 많이 할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JCPenn이랑 메이시스가 무려 59에서 58%라고요. 코스트코는 원래 할인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할인할 폭이 없어요. 17%, 홈디포가 21%이 정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중간에 델 컴퓨터 같은 컴퓨터 업체들도 하고 있네요. 자, 타겟도 있고 콜스도 있고 베스트바이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렌드인데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 트렌드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인데요. 미국의 트렌드가 일단 소비자 충성도 및 가격. 소비자 충성도 및 가격이 변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58%의 사람들이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소매업체에 더 충성도가 높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국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알리나 테무에서 보시다시피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충성도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 그 어떤 마지노선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그러니까 너무 싸버리니까 이게 다른 가치가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차피 너무 싸니까 어차피 버려도 그만이잖아요. 이게 다른 가치를 따질 이유가 품질을 따질 정도의 품질 수준이 아니고 가격을 따질 정도의 가격 수준이 아니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나름대로 충성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미국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이나 할인 프로모션을 주는 업체가 당연히 안 주는 업체들보다는 충성도가 있다. 그 다음에 트렌드 2는 컨비니언스니까 편리함이 왕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결국에는 이 사이버 위크 동안 온라인 매출이 38%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는 것이죠. 온라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매출이 높았다는 거.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는 이제 글로벌입니다. 이 사이버 위크 기간 동안에 2022년도인데요. 이게 자료가
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그 글로벌 지출이 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외국에서 뭐 지금 미국도 뭐 아마존을 깨려고 알리테모가 갔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 소비자들도 실제로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진이 리스크가 있다. 이게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소비자들한테는 좋은데 이게 사실 영세업체한테는 좋지가 않거든요. 아까 JC펜이나 막 메이시스가 그렇게 60%를 때려버리면은 걔네들은 원래 고급 백화점인데 그래서 중소업체들은 할인폭을 많이 가져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소매업체의 85%는 2021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팔아봐야 역마진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업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의 급증이죠. 온라인 판매의 47%가 스마트폰에서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그게 43%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4%가량 늘었죠. 스마트폰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지금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젠지 세대가 가면서. 자, 그리고 트렌드 6은 더 깊은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혜택의 할인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으니까 영세업체들은 못 견뎌서 참여를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참여업체 수는 더 줄어들어 버리고 이런 약간 역효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결제 옵션입니다. 이 지불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불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장점입니다. 바이 나우 페이 레이럴이라는 지금 사고 돈을 늦게 내는 방식 이런 것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5%가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이득을 주니까요. 그다음에 저가 상품에 대한 자금 조달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거죠. 선구매 후지불 BNPL이 Buy Now Pay Later인데 그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 주문 금액은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은 늘었는데 하나의 그 상품이 저가 상품들을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가 상품들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싸구려 제품들을 막 더 싸구려에 그냥 사는 거죠. 경제가 막 좋아가지고 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려우니까 연말에 막 할인하는 것 중에 싸구려를 그냥 조금 많이 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그 에이펙 유럽의 매출 급증입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통적으로 미국 안에서의 소비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유럽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 온라인에서 호주에서 판매된 게 239%,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무려 576%.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내에서 온라인 상품만 산 게 아니라 호주나 스페인 쪽의 상품들, 유럽 상품들을 지금 손을 댔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10번째는 또 소매업체인데 수수료 때문에 소매업체가 또 타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게 연휴 기간 동안 창출되는 모든 국제 달러를 3회까지 환전 가능하게 해줘서 아까 전에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퍼지긴 했는데 문제는 그게 거래될 때마다 최대 5.5%의 수수료가 발생되니까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는 없고 다 이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소매업체는 또 그걸 못 견디게. 할인폭도 과다한데 그 환전 수수료마저 이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점점 할인폭은 좋아지고 지불 수단은 늘어나서 소비자들은 좋은데 이 참여업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세업체들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대형업체들로 거의 지금 올인이 돼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게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코리아 화장품이라고 또 코스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일 동안에 하는데 지금 뭔가 느낌이 저는 안 오는데요. 자, 그래서 2,549개사가 23년에 참여했는데 올해는 2,600개 이상 해서 놀이시설, 숙박, 교육 분야 기업도 확대를 시킨다고 지금 9월 25일 날 얘기를 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9월 26일 날 보도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10월 10일 날 12일 12시에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뭐 요즘에 그 하도 논란이 되는 하사가 병장보다 월급이 싸가지고 뭐 무시당하고 이것 때문에 하사 월급 올려준다 그거 하나랑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추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보면은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2일 동안 열리고, 네, 여기 뭐 홍보대사로는 이상하 선수를 모셨고요. 그 다음에 소비 심리를 북돋아 민생 경제 활력 제고의 전환점이 되도록 이걸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잘 하겠다고 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잘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징은 이거죠.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이 신규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코스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되고, 네, 별로 안 사 먹고 싶긴 한데, 우체국 쇼핑의 지역 특산물 판촉전, 지자체의 이몰 특판전, 중기 제품 온라인 특별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코스페 안에서 열리는 거 있죠. 11월 9일에서 30일. 코듀페가 또 여기 있어요. 면세점 업계가 하는 코스페랑 같은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면세점 업계가 살아나야 호텔 신라나 이런 게 좋을 텐데. 자, 그래서 할인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 수지 16개월 연속 흑자, 내수 확산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까 지금 뭐 중국이랑 비슷하죠. 중국도 지금 내수 소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법정 공휴일도 늘리고, 그리고 이구환신이라고 새로운 제품을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까지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경기를 살리려고 여기 지금 크게 하고 있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 내수 활력의 계기 될 것. 그래서 11월 8일 금요일 날 14시에 명동에서 개막식이 지금 열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하 선수가 참석했고요. 자, 개막식이 열렸고 그때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네, 강남 씨랑 이상하 씨가 나왔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명동에서 이제 개막식이 열렸지만,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리조트니 뭐 다 합하고 이제 유통마트나 이런 데 백화점에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지금 판교점에서, 예, 인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라이브 쇼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어떤, 그쵸, 공무원의 그 자세 일환인데, 뭐 이런 게 막 잘 돼야 될 텐데 일단 뒤에 사람이 안 보이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이 없이 그 라이브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자, 이게 그 개막식이고 이 공연 장면인데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뭐 저희 보여드렸잖아요. 게임쇼 보여드렸잖아요. 지스타. 지스타만큼도 없는 건, 물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도 있는데, 그렇죠? 별로 명동에 사람이 예전만큼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추수감사절 다음부터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칠면조를 먹고 나서 바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이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냥팔이 소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결말이. 성냥팔이 소녀가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칠면조를 나눠 먹는 가족들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나는 왜 이런 운명일까 하면서 쓸쓸히 죽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 연말에는 성냥팔이 소녀도 따뜻한 집에서 칠면조 먹고 쇼핑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약간 좀 부재한 상황인데, 어찌됐건 10조 자사주 매입이라면 초강력한 그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시를 냈는데 그 공시의 이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15일 장 마감 이후로 6시 전후였습니다. 이때 자사주 매입을 담은 공시를 냈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좀 예.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제 사실 뭐 그날 금요일 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 주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시를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카드를 이제 꺼낸 이유는 이제 주가가 너무 하락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뭐라도 해보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저께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뭐 제 주위에서나 뭐 또 아니 뭐 한 달에 건너서 얘기를 들으면 어쨌건 삼성전자를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제가 방송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혹은 또 방송을 들었어도 아니야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데 그렇게 뭐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를 파시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것이 봤겠죠.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하면서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장 마감하면서 49,900원을 갔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이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또 저가 매수라고 이제 대부분 해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해석을 했는데 어쨌건 그래서 금요일 날 삼성전자 반등을 하고 그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니까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까지 올랐다가 좀 다소 좀 이렇게 그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네. 14일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49,900원까지 가면서 4만 전자를 좀 찍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이 상당히 놀라셨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한시름 덜게 됐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4만 전자를 찍었고,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뭐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뭐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주가에 반영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그 제 입장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언제나 주가가 이제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는데 39,900원을 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버무려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 날은 사실은 저가 매수사로 이제 생각했던 생각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이따 말씀했지만 그것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쩌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10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사실 반등하는 계기는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위기 때마다 기회로 살린 게 주주환원 정책에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타 그 해외 기업 사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사한 사례를 사실은 어떤 기업을 봐도 IT 기업 중에 이제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인텔이 한 인텔, 예. 십몇 년 전부터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하니까 인텔의 주가가 내려가다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습니다. 근데 인텔도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지난 5년간의 그 그래프 추이입니다. 그래서 맨 윗단이 AMD고 아래 파란 줄이 인텔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 줄의 인텔은 점점 이제 하락 추세를 갖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AMD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청난 주가를 갖다 5년 동안 AMD 주가가 2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텔이 결국 경영진들이 인텔의 기술력으로 대변됐던 인텔이 사실은 이제 AMD에 추격을 당하면서, 그리고 사실 AMD보다 못한 이제 그 칩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나마 AMD는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놨어요. 근데 인텔은 전혀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텔이 그때마다 상당수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서 주가를 일시적 부양했지만 결국은 제자리에 되돌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주가의 하락 추세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보신 대로 인텔과 AMD 차트를 보면은 물론 굴곡은 있었습니다. 뭐 AMD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을 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5년간의 주가를 보면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AMD 주가 올라갔다. 근데 반면에 인텔의 트렌드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지만은 본질적인 기업의 어떤 체력을 기술력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은 이제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인텔과 AMD의 차트를 보시면서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본질은 삼성전자가 본질적 문제 해결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파신 분들은 이참에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손실을 갖다가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조언해 드립니다. 예. 뭐 인텔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AMD에 뒤처져서 이제 예. 후발 주자로 전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10조의 그 대규모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으나 기초 체력이나 뭐 펀더멘털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인텔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극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좀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예시를 드리면 이제 아마 예. 그걸 발레로 드신 분들 계실 거여서 애플도 천문학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하지 않느냐라고 의견 제시하실 텐데 애플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랑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같은 IT 기업의 큰 빅테크이지만은 애플과 엔비디아를 본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면 애플과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어요. 아 공장이 설계 도면을 갖다가 애플은 주로 어디다 넘겨줍니까? 아이폰은 팍스콘에. 팍스콘에 넘겨지면 애플의 이제 설계 도면을 받은 팍스콘이 여기저기서 부품을 받아서 아이폰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애플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감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될 부담이 없어요. 그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뭐 최근에 이제 그 배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 배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예시가 무엇이냐? 엔비디아와 애플은 공장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갖다 매입을 했을 때 배당을 많이 때렸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유수의 기업들도 엄청나게 이제 그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평택이나 다른 곳에다가 반도체 팹을 하나 짓겠다 그러면 요즘엔 첨단 공정을 갖고 있는 팹을 하나 짓는데 얼마가 필요하느냐? 15조에서 한 20조 정도 필요합니다. 20조 정도가 이제 보시는 게 지금 타당합니다. 20조 정도의 팹을 지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번에 10조 원의 거금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 유무,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에 지금은 좀 불리한 그런 여건이 아닐까 예,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게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이런 초강력 부양 카드를 내놨고 이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아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야지 이제 주주들의 마음도 돌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이거는 예, 예.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을 보면은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이사회 통과했다 공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5시 50분과 6시 전후에 두 건의 공시인데 그 공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한 명의 이사만이 기권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기권했다는 것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건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을 했으니까 이사들을 소집을 했겠죠. 네. 우리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찬반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찬반을 할 뿐만 아니라 찬반 이전에 이사들은 당연히 여기서 토론을 해야 돼요. 아까 재화와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야, 지금 우리가 위기의 순간인데 여기에 10조라는 돈을 집어넣는 게 맞느냐. 팹 하나 짓는데 20조 원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팹을 하나 건설한 건 50%를 못 짓게 되는 거다. 이게 타당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도 있고 사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시를 보면 일체의 질문도 없었고 의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좋은 것이냐 공시에서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삼성전자의 어떤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천문학적인 근거를 쏟아붓는데 이사들이 어떻게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HBM3로 해서 위기를 맞았는데 HBM3는 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설에는 뭐 된다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5월 10일 경계 대표가 물러나서 경질됐어요. 6개월이 지났죠. 어떻게 된 것이냐. 이의제기라고 토론이 한마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또 이사회를 믿을 수 있느냐. 이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4천만 원에서 많게는 7, 8천 연봉을 가지고 수령하거든요. 삼성전자 사회이사라는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에 네. 사측에서 소집을 하니까 거수기처럼 다 찬성을 하고 한 분만 기권했는데 그 기권한 분이 허은영 서울대 공대 교수예요. 이분만 기권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가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허은영 사회이사만 기권을 했고 대부분은 그냥 만장일치로 네, 천문학적인 수인데도 그냥 뭐 통과를 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이 태도에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신뢰성도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걸 좀 고쳐야지? 보다 좀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사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만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법 382조 3항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세평이 뭐냐면 야 너도 사회이사 되니 나도 사회이사 되고 싶다. 뭐 김현장 변호사도 사회이사 되고 웬만한 교수도 사회이사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시청에서 규정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강제적으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도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여성 이사가 있었긴 했지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이사분들 상당수가 교수 출신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사가 됐을 때는 사명감 갖고 내가 한국의 먹거리를 갖다 책임지는 중요한 기업의 사회이사다라는 그러면은 이사답게 사측에서 제시하는 경영에 대해서 2주 전에 보통은 이제 그 이사회 소집에다 안건을 보내줘요. 네. 거기서 이번에 샜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건 보내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 없이 내가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7천만 원을 가외 수단으로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8시간, 10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갖다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주주들은 누구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믿고 이제 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 법적인 미비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회 이사들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는 돈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 원의 돈이 맞느냐 적느냐부터 토론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하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의 제기 한마디도 없이 질문 하나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느냐. 4시 반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나서 결정한 다음에 5시 50분에 처음 공시에 나왔어요. 예. 이거는 슈퍼마켓도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삼성전자 이사들이 돌이켜보시고 그다음에 그 많은 결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따가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데 어쨌든 그 이사회의 역할이나 각각의 구성원들도 책임 있게 이런 토론이나 논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지배구조의 그 개선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나라가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그 미국 경제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보통 이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예, 예. 이런 토론 좀 자유롭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디즈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즈니의 그 밥 아이즈너 이제 CEO가 예.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내린 조치가 뭐냐면은 그 스티브 잡스의 픽사를 인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픽사 인수. 예, 그 스티브 잡스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성격 개팍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는 뭐 스티브 잡스를 오며 가며 만나는 많은 인사들이 야 스티브 잡스의 회사 인수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를 갖다가 끌어들여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우 야 말도 하지 마라. 이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그 CEO가 내가 왜 픽사 인수하려는 데 대해서는 자료 갖다 충실히 준비를 한 다음에 디즈니가 살려면 반드시 픽사 인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사들을 설득을 하고 이사들이 반대를 하면 반대 근거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에 거친 다음에 이사들이 동의를 한 다음에 픽사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최종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잡스한테 오퍼를 한 것은 아니고 중간 오퍼를 하긴 했지만 어쨌건 이사들의 그 충실한 어떤 토론과 반대를 갖다가 아이즈너 CEO가 받아들이고 그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본인도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 끝에 디즈니가 이제 픽사 인수한 것이 디즈니를 회상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시장이 평가하고 주가가 또 그걸 갖다 반영을 하고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이사회들도 이제 굴러가면서 운영이 돼야지 이사회에 대한 이사회고 이것이 주식회사와 상법에 근거한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사들이 무슨 안건만 되면 대부분 이사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사회들 보면은 대부분 안건이 100% 찬성 내지 뭐 아니면 출석을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를 기대할 수 없고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회사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실 그런 점이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사실 주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질의응답을 하고 또 국민연금이 대규모 대다수 우리나라 우량 기업에다 국민연금이 그 일정에서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10% 넘는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거기다 주주 서원을 발송을 하고 우리는 이런 이사들은 앞으로 승인을 못하겠다.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왜 우리의 돈을 갖고 위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의 임원들과 직원들도 연봉이 높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배임이에요. 국민연금들도 이제는 발벗고 나가서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요. 또 하나의 의심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 공시가 마감 이후에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공시 전에가 지난주 금요일 15일이었는데요. 예, 예. 이때 주가가 7.21%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 카드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날은요. 13거래일 만에 계속 주가도 죽을 쓰고 외국인도 팔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됐던 맞습니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뭘 의심하냐면 야 이거 외국인에게 미리 알려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예.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도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카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반발 매수 49,900원 너무 낮은 금액이다 그래서 반발 매수 나서 2%에서 3% 올라간 건 타당한데 지금 금요일 날 차트입니다. 삼성 차트인데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는 5만 원을 뚫고 5만 1천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10시 반쯤 됐을 때 5만 3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그 이후로 보통 이렇게 출렁 올라가면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 어디선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이사들 10분이 계시고 이거를 집행하려면 내부에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통해서 외국인들로 이 중요한 내용이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살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49,900원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다 그러면 5만 3천까지 올라갔으면 야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보통은 내려가거든요. 한 번도 안 내려가요. 5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7% 넘게 이제 장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혹시 그런 일이 없는지라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금감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시 금요일날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 금액 2,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것이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면 누군들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겠습니까?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금감에서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지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으니까 의문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금감원에게 또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주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웃고 우는 코스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구사일생으로 자사주 카드 나와서 살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좀 본질적으로 고쳐야 되고 시장이 입증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바라봐야 할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ICD가 이제 공시를 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예. 근데 하나의 공시가 떴는데 이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예. 그 공시 자체는 이제 ICD나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공시였습니다. 이게 전년 매출 대비 공시를 보시면 이렇게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한 반드시 공시를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ICD는 그래서 공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캐논 토끼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제품을 그때 매출 올리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8% 거의 절반에 대한 금액을 한 번에 수주로 이제 따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아주 이쁘게 나오는데요. 공시 금액은 이제 300억이고 전년 매출 대비 48%. 야, 이러면 ICD 입장에서는 대단히 호재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시를 보자마자 이제 매수 타이밍을 누르고 그다음에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예. 투자자들은 기업 공시를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ICD 공시가 나온 직후에 주가 방향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차트를 보면은 ICD 공시가 나온 직후에 ICD 주가 뛰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그 주가가 뛰었거든요. 여기 고기 뾰족한 거. 뾰족하게 뛴 이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건 YTD고 어제 공시를 하는데 어제 공시의 차트를 보면은 2시쯤 전후해서 주가 확 뜁니다. 뛰는데 이 주가가 그러면은 뛴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것이 내려가기는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공시가 나오지 않은 것과 상관없는 식으로 주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은 공시를 통해서 오히려 현혹당했다. 네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와 너무 대단한 공시인데 이거는 뭐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끝나고 나니까 손실을 보거나 당혹감.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해도 되는가라는 어떤 그 낭패감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왜 비일비재하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ICD는 그 지난 그 2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계속 적자를 갖다 이어갔어요. 적자 기업이군요. 예, 왜 적자를 이어왔느냐? ICD는 뭐 오늘 공시에도 있지만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차트인데 2시 전에서 주가가 갑자기 첨탑점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 20분 전에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당했다, 세력이 당했다 얘기하는데 사실 세력이 당한 것이 아니고 ICD 자체는 아까 주가가 계속 저점을 갖다가 기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FP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잘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ICD가 적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YTD가 안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요한 공시가 한번 빵 튄 거예요. 근데 ICD를 미리 아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석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오래 못 간다라고 바로 매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한 건의 공시, 심지어 전년 매출 대비 50% 정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해도 바로 이게 지속할지 아닌지는 이 한 건을 알 수가 없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적어도 2년치 정도의 적자가 왜 발생했는지 이 적자 활동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어디 있냐? 재무제표 분석 그 공시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기 공시에서 현금 흐름표에서 적어도 2개 분기 연속은 흑자가 나와야지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투자 재무제표 그다음에 다른 것을보다는 본질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표를 갖다 보시면서 흑자 전환이 됐으면 그때 뛰어들으셔도 돼요. 그건 늦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그 재무제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꼭 확인하는 기본적인 습관 가지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5만 7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상승부를 켜고는 있는데 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런 다음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해서 주가는 일단은 4만 전자는 탈출하고 5만 원 위로 올라왔는데 좋긴 한데 불안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의 10조 원 자사주 매입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제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6% 가까이 상승했고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당연히 이제 지분과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지분이 1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어느 정도 매도해서 이제는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하면서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삼성 SDI는 뭐 2차 전지 개별적이긴 하지만 함께 올라갔고 삼성 SDS, 삼성물산 같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상승, 덩달아서 삼성증권까지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왜 불안할까요? 자, 어제 수급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이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기 전에 금요일 시장에 1,28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매도하다가 금요일 날 매수를 했고 어제는 주가는 올랐는데 금요일에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직도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도 역시 외국인 수급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전히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예스 시그널을 주고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주가 차트의 흐름을 좀 볼까요? 조금 더 세분하게 쪼개서 보겠습니다.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날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일단은 목요일 날 49,900원까지 내려갔고 금요일 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10시 반 부근에 갑자기 튀어 올랐고요. 그 뒤로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높이면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엔 뭐 어쨌든 갭상승하면서 떴죠. 자, 시장에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왜 주가가 튀었는가? 분명히 프락치가 있는 거 아닌가?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라고 많이 의심들 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오너 일가가 주담대 담보를, 주식 담보를 더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빠르게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불안한 것은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할 정도로 돈이 많은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극약 처방,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가 방어도 해야 되고 밸류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하나도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 기회에 밸류업도 공시하고 참여한다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론을 반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긴 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진짜 돈 많나요? 3분기에 말에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유동자산 가운데 진짜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43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분의 1을 뚝 잘라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는 데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연 돈 많은가 의심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사주 매입이 계속 반복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극약 처방을 했는데 인텔의 과거의 전철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100조 가까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했는데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현금을 쓰고 이러면서 인원을 줄이고 감축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AMD 경쟁사로 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기술 투자하고 직원 감축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인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좋지 않은 상황. 경쟁에서 완전 이탈한 인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만으로 반복하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건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HBM이나 추가적인 AI 칩, 차세대 칩을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시장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마나 업종별로 순환매,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네요. 네. 네. 자, 오전장 저희 마켓나 1부, 2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